대통령 입주 막은 관저의 거울방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바로 다음 날 청와대 관저에 들어갈 수 없었던 직접적 이유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쓰던 이른바 거울방 때문이라는 증언이 나왔는데요. 먼저 이 대통령 관저 내실이 항상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 전직 청와대 조리장의 증언부터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관저 주방에서 문만 딱 열면은 그냥 대통령 대실이에요. 맨 밑에는 들어가면 뭐 이발소도 있고 영부인을 위한 미용실도 있고 뭐 그런데 이번 정부는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죠. 원래 내실이었는데 그 내실로 가는 문을 그렇죠. 딱 열면 이제 복도예요. 거기로 나가면서 이제 말씀하셨던 뭐 화장실도 예. 저희가 이 속칭 일명 거울방의 이 안을 좀 들여다보려면 그 관저의 내부 구조를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저 이현정 의원님, 내실 안쪽에 이제 문을 들면 저기 보이는 거울방이란 게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게 베르사유 궁전에 거울의 방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지금 청와대에 이제 그렇게 거울방에 있다는 이야기는 좀 처음 들어봐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이제 그 청와대 생활을 하면서 아마 본인이 이제 혼자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 하나를 이제 침실로 쓰고 또 하나의 이제 방 자체는 이제 사방을 거울로 이제 배치를 해서 그렇게 이제 방을 썼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그 예전부터 좀 자꾸 옛날에 그 주치라든지 그 어떤 이 성형외과 의사들의 진술한 바에 따르면 자꾸 얼굴 자체가 조금 불균형하다라는 데 대해서 굉장히 컴플렉스를 많이 느꼈다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커트칼 사건 이후에 특히 얼굴에 자신에 대한 이제 좀 일그러지는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큰 어떤 불편함을 느꼈다는 이야기했는데 아무래도 뭐 그런 거라고 관련된 거라든지 그래서 일단 지금 거울의 그 용도 자체는 뭐 분명하지 않습니다만은 저걸 다 떼어내고 다시 이제 그 도배를 하는 것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좀 걸렸다고 그래요. 네, 그렇군요. 예, 이종구 실장님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입주가 늦어진 이유가 바로 저 거울방을 재정비하느라 그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실제로 거울에 방이 있었다면 거실로 이용한 어떤 방이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 거울을 전신 거울이었겠고 사면이 전신 거울이면 김정숙 여사가 사실 아무것도 거의 안 했다고 합니다. 새로 입주하는데 도배만 딱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구도 그냥 다 있던 거 쓰고 도배만 했다고 하니까 도배만 하더라도 한 하루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이틀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한 이틀 걸린 이유가 나중에 밝혀진 게 전신 거울이 사방에 이렇게 둘러져 있다면 그 거울을 다 떼고 거기를 사실 바로 붙일 수가 없어요. 종이를. 그 벽을 일단 다시 한번 정비를 해야지 종이가 붙으니까 그 작업이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주가 바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거울방의 비밀이 조금씩 밝혀지는 것 같은데 지난 1월 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가 의혹 제기했던 이 거울방 논란이 잠시 있었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의 발언 한번 들어보실까요? 윤 행정관이 세월호 7시간 있었던 그날 오전 내내 관저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무슨 업무를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헬스 트레이너가 오전에 관저에 있었으면 대통령 헬스 요가 시킨 거지 무슨 업무가 기억이 안 나요. 당시에도 저 얘기가 있었고 교수님. 특히 그 요리연구가 그러니까 김만업 할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저 거울방에는 기치료 아줌마 한 명 들어갈 수 있었다. 딱 예외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윤전추 행정관 이렇게 딱 들어갔죠. 그리고 뭐 역시 대통령 본인이 다녔을 거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저기에는 윤전추 행정관이 대통령을 뭐 운동을 시켰을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할 때 대개 이제 운동실에 보면은 거울이 전신 거울이 붙어 있는 운동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기에도 그런 효과 용도로서 거울을 썼을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 보면은 그 시간대도 역시 운동을 저기서 시키고 있지 않았을까? 개인 헬스 트레이너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헬스를 하더라도 다양한 그 운동 자세나 포즈 또 이런 걸 교정해주고 하는 개인 트레이너가 필요한 건 또 사실이거든요. 또 그렇게 요즘 많이 유행처럼 하고 있는 거죠. 잠시만요. 저게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예전에 이제 삼성동에서 보여줬던 거죠. 지금. 근데 저기 이제 저 운동을 하면서 이제 주변이 다 거울방이었다. 이렇게 상상하면 그렇죠. 저희가 되는 겁니까? 지금 커튼을 지금 가려놨지 않습니까? 아마도 저 커튼을 열었을 때 저 뒤에 뭐 거울이 있었거나 창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죠. 저 커튼이 가려진 상황에서 지금 시범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운동을 할 때 거울이 필요한 것은 이제 자세의 교정 이런 걸 위해서 필요하긴 하죠. 한데 이제 대개 이제 개인들은 뭐 그런 걸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통령이다 보니까 관저에 특별하게 저런 공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거울방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굉장히 당혹스러웠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딴 곳에 가서 뭐 운동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물론 청와대 내에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딴 곳에 있긴 있습니다만은 혼자 계시는 여성 대통령이 그렇게 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 거울방에 대해서 심리 전문가에게 박 전 대통령의 거울방 용도에 대해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제 본인의 모습을 계속 보면서요. 본인의 모습에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찾기 위해서 일단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완벽한 모양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감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방어할 수 있는 갑옷이나 그런 옷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본인의 그 삶의 투쟁을 위한 전투복인 거예요. 예, 뭐 일종의 완벽주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해외 순방 갈 때도 화장대 거울을 가져간다고 해서 굉장히 구설이 올랐었잖아요. 사실 그게 작년 말인가요? 그 조간신문의 보도를 통해서 한 영국 순방 당시 일화가 공개가 됐었는데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영국 호텔에 투숙을 할 때 일단 거울을 앞에 이제 놓고요. 뒤에 흰 장막을 친다고 합니다. 흰 장막을 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울을 볼 때 뒤에 어떤 사물도 보이지 않게 만들어 놨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찌 보면 지금 이 거울방도 물론 운동용으로 사용됐을 용도 가능성이 가장 높긴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폐쇄적 성격이나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고 어울리는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영국 순방 당시의 모습 그리고 지금 저 거울방에서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게 박 전 대통령이 그 지난 집권 4년 동안 계속 지적받았던 불통의 이미지 한 단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한번 왜 이 사저에 물건이 약 한 30년 전, 뭐 50년 전, 60년 전 물건, 럭키 금성 브랜드가 달린 삼성동 자택 예, 말씀하시죠. 삼성동 자택에 그 물건이 있었을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고록을 보면 시간이 멈춰져 있다. 74년도에 시간이 멈춰져 있다. 그러니까 그런 물건들 자체도 과거의 어떤 시간에서 한 번도 진전된 적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상 거울이라는 건 어떤 이 이미지를 갖고 있냐면 과거에 대한 반추거든요. 거기에 상대적으로 창, 윈도우는 미래에 대한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거울과 창과 그 거울의 어떤 상반되는 이미지인데 거울을 계속 박 전 대통령이 들여다봤다는 건 즉 과거의 이 어떤 인식이 계속 머물러 있다. 미래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자신의 어떤 과거를 되돌아보고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뭐 유경수 여사라든지 혹은 박정희 대통령이라든지 혹은 그 당시를 계속 머물러 있다. 그 의식이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이현정 의원님 네. 사실 뭐 운동의 용도였다면 청와대 내에 더 좋은 시설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정신과 전문의의 그 조언처럼 역시 저희가 뭐 폐쇄적이고 완벽주의적인 성격 때문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김만갑 씨라고 이제 같이 생활했던 그 여러 연구가의 증언을 이제 보면 거의 사실 내실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도 뭔가 보고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그냥 서류를 그냥 밖에 놔두고 가고 뭐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문을 열고 이제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고 예를 들어서 안에 있는 티슈가 다 쓰면 통을 그냥 밖에다 내놓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티슈를 그냥 거기다 놔두면 가지고 들어가고 이런 정도였으니까 사실 저분 같은 경우는 박 전 대통령하고 24시간 그냥 같이 생활하는 분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분한테마저도 자신의 어떤 내신 모습들을 자체는 이제 보여주시기가 않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청소할 때 들어가서 이제 있는데 그때도 나가지도 않고 바로 이제 그 책상에 앉아서 그냥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어떤 완벽하지 않는 모습은 아무 사람한테도 보이기가 싫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머리가 정돈이 되지 않으면 그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도 일체 만나지도 않고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조리장 같은 경우도 이제 퇴임할 때 원래 대통령이 나와서 인사만 하는데 자기가 머리가 정리가 안 돼서 이제 나오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사도 못했다. 그렇죠. 이제 그런 걸 보면 결국 이제 대통령은 자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자신의 완벽한 모습만 비춰줘야 된다. 조금이라도 허점이 있는 모습은 딴 사람한테 비춰줄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뭐 운동하는 모습이라든지 뭐 저런 머리를 안 한 모습이라든지 화장을 안 한 모습 이런 거는 절대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좀 한편으로 보면 내부의 어떤 결벽증이나 완벽증 이런 것들이 좀 있었지 않나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이 거울방 얘기 정리를 해보면 저희가 주제로도 좀 살펴봤지만 그러니까 신임 문재인 대통령 입주를 막았던 게 이제 관저의 거울방을 좀 수리하기 때문이라는데
이 보도, 이 거울방 보도가 어젯밤 늦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혹은 지금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건 이 사실이 맞다는 걸 좀 증명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청와대에서 그게 맞다 안 맞다를 말하기가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와대가 이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아마 그게 이제 참여했던 인부들이나 관여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옆으로 조금 흘러나온 이야기 같은데 사실은 청와대에서는 이걸 시인도 부인도 할 수 없다. 그 자체는 이 사실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리라 봅니다. 근데 이제 다 심리적으로나 그 과거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쨌든 좀 저런 거울방에 있었다는 게 당혹스럽기도 합니다만은 또 저는 또 운동의 용도도 있었을 거라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헬스클럽이나 이런 또 다양한 데 가봐도 사면을 다 거울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한 면이나 두 면 정도가 전신 거울이 있는데 저건 좀 특이해서 좀 당혹스러운 면은 있습니다. 일단 청와대 측, 지금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이거를 맞다 아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럼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 이 거울방 얘기, 거울방 논란 말고도 지금 사실 박 전 대통령을 감싸고 있는 하나의 얘기가 있습니다. 백성훈 변호사님. 네. 지금 구치소에 있는 지 이제 꽤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영안사전 산매경에 빠졌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영안사전 산명에 빠져서 교도관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이제 다음 주죠. 23일 날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지금 유영하 변호사를 제외하고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다른 변호사가 접견하는 것 같지 않고요. 접견하는 시간을 제외하면 TV 시청이나 신문 같은 것도 전혀 보지 않고 영안사전만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이것도 전원이니까 이건 100% 확실한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 지금 재판 다가오기 직전에 수사기록 11만 쪽 정도 되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박 전 대통령의 상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저는 일종의 현실 도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 도피요? 네, 지금 일단 눈앞에 당면하게 닥쳐 있는 이제 앞으로 장장 몇 개월 정도, 길게는 몇 년간 진행돼야 될 재판을 앞두고 지금 이 재판, 수사와 전혀 무관한 영안사전을 보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하루에 한 30분, 1시간씩 보는 거야.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그 외에 모든 시간을 거의 영안사전을 보는데 쓰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 지금 그렇게 정상적인 상황 같지는 않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지금 불안정한 심리 상태, 현실을 도피하고 있는 심리 상태를 반영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실 높일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과거에 본인은 독학을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목소리부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중국어도 그거는 제가 독학으로 했습니다. EBS 방송을 보면서 중국에 제가 대통령 특사로 방문을 했는데 그 탕자쉔 국무위원께서 항상 중국을 방문하면 이렇게 바쁘게 그냥 일정 소화하고 공식 행사만 하다가 이렇게 간다. 여기 구경할 때도 많고 좋은 데 많은데 한번 이렇게 관광도 하면서 가라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중국말로 튀어나온다는 얘기가 제가 그렇게 좋은 팔자가 되나요? 그랬어요. 그 말씀 중국어로 한번 해보시죠. 我哪里有这么好的运气呢? 예, 이종건 실장님 불과 이제 재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영어 공부를 한다? 사실 잘 이해는 안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박 대통령의 가장 큰 스스로의 장점 그리고 지금까지의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겹쳐져 있지 않을까요? 자, 박 대통령 회고록을 보면 유경수 여사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외국어 공부를 해라.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그야말로 그때부터 외국어 공부를 열중을 해서 프랑스에 유학을 왔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 프랑스어, 그다음에 나중에 그걸 또 회고를 하는데 2000년도인가요? 이제 아예 그 세상에 다시 나왔을 때도 그때부터 다시 유경수 여사 어머니의 어떤 말이 다시 떠올라서 그때부터 중국어, 스페인어 해서 장장 한 5개국어 정도를 거의 어느 정도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까지 올랐다라고 스스로 이제 좀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사실 어학 공부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어느 정도 하나 둘 정도의 어학에 통달하면 그 다음에 어학 공부가 굉장히 재밌어지거든요. 또 다른 말을 하나씩 배우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특이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스스로 내가 지금까지 평생을 어학 공부를 해왔던 사람이라면 틈틈이 어학 공부를 해왔던 사람이라면 그 자기를 스스로 집중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찾을 때 내가 가장 즐겨했던 것, 그것부터 다시 그 습관을 다시 되돌리려는 그런 마음일 테니까 저는 자신의 어떤 장점을 살린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거는 이현정 의원님이나 허성무 교수님께 좀 여쭤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왜냐하면 영어 공부에 매진한다는 거는 글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일단 이제 구치소에 들어가면 이 잡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뭐 밖의 세상에 대한 생각도 많아지고 또 이제 그걸 생각하면 또 본인도 불쑥불쑥 또 억울한 면도 많이 생각도 날 거예요. 또 이렇게 했으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견딜 수가 없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그 어떤 제한된 공간 속에서 하루 종일 있다 보면 많은 잡념들이 떠오르고 밖의 세상에 대한 걱정 이런 거리가 많이 떠오르거든요. 본인도 공부를 좀 하셨어요. 저는 뭐 다른 소설을 읽었습니다만은. 예.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 그 영어 사전이나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잡념을 없애는 데는 가장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은 단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어를 외우고 이 하는 것 자체, 행위 자체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머릿속에 어떤 잡념이 없어지고 단순해지거든요. 예. 예전에 이제 그 김대중 전 대통령도 사실은 외국어를 구치소 교도소에 가서 많이 배웠어요. 그것도 뭐냐면 본인이 사전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했는데 그것도 보면 결국 이제 왜냐면 뭐 다른 책이나 뭐 이런 걸 읽다 보면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거기 생각들도 나고 뭐 하기 때문에 사실 성경을 읽는다든지 또 성경도 이제 영어로 된 성경을 읽는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영어 사전을 읽는다든지 주로 이런 걸 많이 하는 게 쭉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세상에 대한 것들이 좀 정리가 되고 마음의 안정도 좀 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 구치소 들어가신 분들이 빨리 적응하는 방법은 일단 성경을 읽는다든지 불경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사전을 공부하는 게 가장 그래도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이제 독방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홍급방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혼자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안 되죠. 여러 명이 같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러 명의 공동체 생활에 좀 적응하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독방에 있다 보면 방금 이현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책이라든지 뭐 영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시간을 많이 보낼 수밖에 없고 특히 민주화 운동으로 그때 많은 분들이 구속됐던 그 엄혹한 시절에는 그분들은 뭐 어떤 구체적인 뭐 법률 다툼, 법리 다툼 이런 거에 별 관심이 없어요. 내가 이제 정치적으로 당당하고 옳은 일을 했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위에 뭐 나머지 많은 시간들을 보내기 위한 자기 개발이나 자기 훈련 또 자기 수양의 과정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독서를 가장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현실 도피와 뭐 잡념을 잊기 위해서 얘기해서 하여튼 뭐 두 분 옛날 기억 들춰내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했는데 이 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에 5개 국어를 구사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 모습 한번 보실까요? As you say here in Britain, good company makes the road shorter. Korea and the UK are friends of long standing. We are reliable economic partners. 예, 뭐 백 변호사님 박 전 대통령의 영어 공부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는데 보통의 의뢰인이라면 재판 일주일 정도 앞두면 지금 뭐 하고 있나요, 구치소에서? 사실 제가 이제 구치소에 접견을 많이 가보면 예.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좀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재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제 뭐 손에 잡힐 것도 별로 없고 하니까 일단 변호인 접견을 최대한 자주 해서 이제 사건에 재판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제 전략을 세우고 대비를 하는 게 가장 많고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원래 과거에 어학에 관심이 많아서 그리고 거기 안에 있으면 뭐 잡념이 생기니까 뭐 이런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박 전 대통령은 지금은 조금 특수한 상황이에요. 이게 만약에 교도소에 형이 확정되고 교도소에서 영어에 집중을 한다면 제가 좀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재 박 전 대통령 받고 있는 혐의가 18개죠. 예. 18개고 지금 앞으로 엄청나게 긴 재판이 진행이 될 거고요. 거기에다가 그냥 재판도 아니고 집중심리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 3번 이상 재판을 받으러 다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영어가 생각이 날 시점이 아니에요. 사실 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만약에 영어에 집중하고 있다면 박 전 대통령의 변론 전략은 하나입니다. 부인. 무조건 모른다 아니다. 이거 말고 특별히 준비할 게 없는 상황이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은 지금 이렇게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정해진 게 다 있으니까 이제 뭐 공부할 뭐 재판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 통상적으로 이렇게 무죄를 다투는 재판이잖아요. 이게 그냥 예를 들어서 혐의를 다 인정하고 뭐 법원에 선처를 바라는 재판이라면 다른 걸 해도 됩니다. 그런데 무죄를 다투는 거라면 사실관계 하나하나, 법리 하나하나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본인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박 전 대통령의 지금 이 영어 공부하는 모습은 좀 쉽게 납득이 되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부인, 그리고 현재 현실에 대한 약간의 도피, 이런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면 부인이다 뭐 이런 결론도 내주셨는데 사실 재판을 앞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보면 새롭게 합류한 이 변호사를 보면 뭔가 이해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도태우 변호사입니다. 저는 구속 부당성에 대해서 소개받았는데 감히 오늘 주제는 태극기 집회에 모인 애국국민이 가장 희망을 갖고 앞으로 역점을 두어야 할 활동에 대해서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그 희망의 길의 결론은 애국 정당의 풀뿌리 조직 강화입니다.
이중걸 실장님 네.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을 때 모습인데 이 모습을 보니까 탄핵 심판 때랑 얼추 비슷하게 돌아가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탄핵 심판 때와는 좀 다르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많은 전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와는 다르거든요. 헌재는 사실 대통령 직위에 대한 어떤 문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수행과 위헌적인 요소,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지금은 사실 형사소송, 형사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인 어떤 다툼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판사 출신이나 최소한 검사 출신이 아니냐 했는데, 지금 도태우 변호사의 합류, 도태우 변호사는 사실 서울대 국문학과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보니까 문학 개간지의 또 소설로 신인상을 받기도 하고 그런 문학도입니다. 문학도인데, 또 보면 소속이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에서 그전부터 이제 좀 보수 성향의 어떤 그런 변호사 이 연대 그 그룹에 소속돼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법리 다툼에 그렇게 강한 분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좀 더 정치적인 어떤 부분에 굉장히 지금 이 뭐 태극기 집회에서도 모습도 보시다시피 그런 이 성향의 변호사를 추가 선임을 했는데, 걱정되는 건 사실 뭐 이 지금의 어떤 이 앞으로 이 재판 과정에서 또 다시 헌재와 같은 그런 그 헌재 때의 이 몇몇 변호사가 보인 그런 행동을 했다가는 정말 의뢰인을 쉽게 정말 풀려 나올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아마 이르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던 변호사를 새 변호사에 선임했다. 뭐 기존 입장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란 얘기인데, 근데 오늘 보니까 박 전 대통령 2차 공판 준비 기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백선 변호사님, 최순실 씨와 함께 재판을 못 받겠다 이랬다면서요? 그러니까 원래 이번에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이 같은 법정에 쓰게 되죠. 근데 같은 법정에 쓰게 되는데 첫 번째는 롯데와 관련된 부분만 공통적으로 해서 같이 이제 법정에 쓰는 거였는데, 일단 지금 법원에서는 최순실의 최근에 이제 기소가 됐던 특검에서 기소한 뇌물죄하고 병합을 하려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재판부에서 받아서 이걸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최순실의 모든 뇌물죄와 박 전 대통령의 모든 뇌물죄를 같은 법정에서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걸 병행해서 진행하면 최순실의 재판은 많이 진행됐으니까 뭐 예단과 편견 같은 게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은 이 뇌물죄와 관련해서는 공범 관계죠. 공범 관계면 말 그대로 이 재판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냥.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개를 분리해서 한번 재판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박 전 대통령 재판의 증인으로 한번 나오고, 최순실의 재판에도 증인으로 한번 나오고, 그러니까 재판의 신속성이나 사실 재판 경제 측면에서 굉장히 법원에서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원하지 않는 결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지금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지금 관계를 유심히 보면 최순실이 박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은 사실 뭐 청렴결백한 분이라 돈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둘 이해관계가 달라요. 그러니까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의 얘기를 가만 들어보면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이 나 몰래 이런 일을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받아들이고 나는 결백하다는 입장이 박 전 대통령 입장이라면, 최순실은 이거는 내가 뭐 별로 나도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둘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순간 법정 안에서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일단 둘을 좀 분리해서 재판하길 원하긴 하지만 아마 그 바람은 이루어지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아하, 예. 같이 받을 수밖에 없다. 예, 이윤정 의원님, 이런 상황에서 최순실 씨가 어제 새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정의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희가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참 최순실 씨의 정신세계를 잘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 특검에 조사받을 때도 뭐 이 민주주의 검찰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온 상황 자체에 대한 본인의 어떤 잘못과 반성, 이거 자체가 좀 뭐 저는 아직까지도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이 정권에서는 뭐 잘 좀 봐달라고 뭐 이런 투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통령한테 읍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지금 밟아주고 안 봐주고 할 이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 왜 이렇게 왔겠습니까? 결국 이제 본인의 어떤 국정농단 때문에 이렇게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뭐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뭐 400몇 명에 달하는 증인들이 한결같이 최순실 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최순실 씨가 아직까지도 보면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아직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자기만의 어떤 세계, 또 자기만의 정당성, 이런 것만 가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최순실 씨도 정의를 말했다면 같은 날 정의를 말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송나라의 문인 소동파는 인자함은 지나쳐도 화가 되지 않지만
정의로움이 지나치면 잔인하게 된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수사에 있어서 소신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나만이 정의롭다는 생각은 경계되어야 합니다. 재판의 미덕은 공정에 있고 수사의 미덕은 절제에 있습니다. 정의가 지나치면 잔인이다. 더 교수님, 저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게 어떻게 들으셨어요? 만약에 저 말씀을 뭐 태평성서에서 뭐 이렇게 퇴임하시면서 했다. 그러면 좀 울림이 있는 좋은 이야기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국정농단에 의해서 탄핵이 일어나고 또 조기 대선이 지고 새로운 정부가 들은 이 국면에서 그동안 검찰이 보여줬던 이런 모습들을 연상해 본다면 이 말에는 별로 그렇게 동의하기 좀 어려운, 공감하기 어려운 그런 말이 아닌가. 그래서 좋은 말로 퇴임사를 하셨지만 실제로는 감동은 별로 없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느낌이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최순실 씨도 정의를 이야기하고 검찰총장도 정의를 이야기하고 아까 그 거울방도 있고 오늘 당황스러운 장면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왠가 하면 우리 국민들은 실제 지난 정부 하에서 검찰들이 별로 정의롭지 못했다는데 굉장히 정의를 갈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이 정의라는 표현이 오늘은 좀 적절하게 사용되지는 않았던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보면 우병우 수사, 십상시 수사, 그다음에 국정농단 수사 이런 등등에 있어서 오히려 수사의 미덕은 훌륭한 말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게 2014년 그 겨울로 한번 되돌아가 보면요. 그 정윤회 문건 사건이 그러니까 문건 내용이 실체가 없다라고 결국 검찰에서 형사부에서 결론을 내고 그리고 결국은 문건 유출자들의 책임만 물은 상황으로 끝이 났고 작년에 국정농단 사태가 딱 벌어졌을 때 태블릿 PC가 나오기 전에 어떻게 했었나요? 형사 8부에 배당했습니다. 검사 2명한테. 그러니까 사실상 수사를 안 하겠다는 모습을 보였던 상황이었고 거기다가 최근에 우병우석 사태까지 쭉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면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좋은 말씀이지만 마지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수사의 미덕은 절제에 있습니다. 절제를 해도 너무 많이 했다라는 게 사실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문재인 대통령 조국 민정수석이 2014년 말에 정윤회 문건 관련해서 지금 무언가 재수사에 관련된 얘기들을 조금씩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김수남 검찰총장이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그 수사를 지휘했던 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에게는 이 좋은 말이 그렇게 좋게 들리지 않는 측면이 많은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거울방 그리고 구치소에서 영어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